일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정치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토론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정했던 예비후보 토론회를 결국 취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경선준비위원회 대신 경선관리위원회를 서둘러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가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선 후보들의 4차 TV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문제와 이른바 지사 찬스 논란을 두고 후보자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고 하죠. 사실 이 모든 이슈는 공정이란 화두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불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경선 관리의 공정성 논란, 또 누군가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느냐 하는 인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서 이 공정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소식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주자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이 봉합되고 있는 것 같지만 선거관리위원장 인선 문제라는 변수가 또 남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정미경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로 예정돼 있던 대선주자 토론회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네요. 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논의 결과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기존 계획한 18일, 25일 토론회는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따라 25일 비전 발표회로 대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일에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최고위원회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만장일치 방식으로 결정을 했다고 국민의힘 임성호 대변인이 전했는데요. 앞서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18일 그리고 25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당 대선주자 후보군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당 내에서 좀 반발이 많이 일면
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보 등록을 받기 전에 왜 토론회를 하느냐. 이게 말하자면 토론회라는 거는 경선 과정의 일환인데 아직 후보 등록도 안 됐고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토론회를 하는 게 말하자면 전례에 맞지 않다. 이런 비판이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캠프 또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이 그 최재형 전 원장이 직접 그 지난 15일에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친 후 모두 같은 자격으로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또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직접 경선의 일환인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방안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봉합됐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곧 정리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른바 지금 이 윤석열 이준석 갈등이 지금 거의 2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를 둘러싼 이 경선준비위원회발 갈등은 뭐 일단 봉합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뭐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25일 정견 발표 측에는 아마 참석할 것처럼 지금 안팎에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다만 남은 지금 그 불씨가 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 인선 문제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방금 말씀하신 지금 오늘 새로 불거진 윤 전 총장이 곧 정리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서 새로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했는데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 자신이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이 원희룡 전 지사와 통화해서 확인을 했다면서 그 원 전 지사가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준석 대표는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녹음 파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이어서 원 전 지사 본인도 오늘 오전에 이 공약 발표 회견을 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 대표가 한 정리된다는 말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게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3 확인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그 입장을 물어봤는데 뭐 구체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걱정,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입장만 냈습니다. 근데 지금 윤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라고 그동안에 많이 알려졌던 거 아닙니까? 근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금 갈등 중간은 한가운데로 이제 뛰어든 모양새예요. 근데 이 당 대선 주자가 당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이렇게 그냥 언론에 공개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 같거든요. 네, 지금 원희룡 지사 뭐 좋게 표현하자면 언론에 최근에 노출 빈도가 많이 늘어났고 네. 뭐 좀 나쁘게 보자면 좌충우 돌리려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원희룡 전 지사가 저번에 이제 당 행사에 그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뭐 보이콧을 하자고 이제 동참을 해달라는 조명을 했다. 예. 이런 얘기도 이제 사실 원 전 지사가 한 건데. 그 캠프 측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죠.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제 네. 다 같이 보이콧을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신과의 통화에서 이런 뭐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온 건데요. 그 사실 이제 그 통화 내용이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는 이제 그 이 대표 측에서 이 그 윤석열 전 총장 측과 통화 내용을 녹음해 뿌렸다 뭐 이런 보도도 한번 나와서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이 부인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당 대선 주자와 대표 간 뭐 이제 통화 내용이 뭐 서로 이제 어떤 보안이나 신뢰가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언론에 공개가 되는 상당히 좀 드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신뢰의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생략했어요. 네, 사실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 처한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편한 감정이 좀 묻어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 토론회 사안을 둘러싸고 지도부 안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좀 약간 고립되다시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이 두 차례 사전 경선 시작 전에 사전에 토론회를 두 차례 하자 이 안에 대해서 이 최고위원 거의 절대 다수가 반대를 했었고요. 다만 이제 뭐 김계현 원내대표나 정미경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타협안 그러니까 뭐 한 번으로 줄이자든지 아니면 토론회 대신에 정견 발표회로 대체를 하자든지 네. 좀 이런 타협안을 적극적으로 내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이준석 대표도 뭐 주장이 어느 정도 일부 받아들여지긴 했는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또 주자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대선 주자들 중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 측과는 거의 정면 대립 수준이고 방금 우리가 짚어본 대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도 지금 말하자면 좀 갈등 관계가 형성이 됐고요. 또 원래 이준석 대표가 가까웠던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뭐 이러다 훅 간다는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좀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이제 원래 이준석 대표의 뭐 멘토 이렇게 알려졌던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오늘 윤석열 전 총장과 오찬회동까지 이제 하면서 좀 어떤 말하자면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의 좀 입지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네. 또 특히 이제 오늘 당장 내일로 예정이 됐었던 토론회가 취소된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정치력 또 리더십에 좀 타격을 받았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고립되는 듯한 느낌도 받게 되는데 일단 지금까지 논란이 윤 전 총장 측과의 갈등에서 시작됐다면 지금 토론회가 일단은 뭐 18일 있는 토론회는 취소가 된 거 아니에요. 네. 25일 정견 발표회, 그러니까 비전 발표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의 토론 형식을 좀 바꾸는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했던 건데 그럼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요구가 또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캠프 측에서도 25일 행사를 참석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즉답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캠프의 대변인의 논평을 내서 국민과 대화를 기초로 한 당내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사 25일 그 비전 발표에 참석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이것은 26일 선관위가 발족한 이후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잦은 빈도로 이제 후보자 간 토론회가 진행될 것인데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다. 선을 그으면서 이 선관위 발족 전에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다만 이제 다른 캠프 관계자가 지도부에서 이 정도로 성의를 보였는데 이거는 거절할 명분이 없다. 네. 이것마저 안 받는다면 당을 깨자는 얘기고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뭐 이런 전망을 밝혔는데 뭐 정치권에서 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네. 아, 그쪽으로 좀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18일 토론회를 한번 취소한 것만 해도 좀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말하자면 어느 정도 이제 입장 받아들여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 역사 행보가 다시 또 구설에 올랐어요. 이게 SNS에 올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뭐 이거는 좀 해프닝성인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이제 그 광복절과 관련해가지고 SNS에 메시지를 올리면서 네. 윤봉길 의사의 말을 이제 너희들이 만약 장내에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의 용감한 투사가 되어 나의 빈무덤에 찾아 술 한잔 부어놓아라. 이제 윤봉길 의사가 남긴 말을 SNS에 인용을 하면서 제가 윤 의사의 깊은 뜻을 담은 술 한잔 올려드립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네. 이제 근데 사진이 이게 그 윤봉길 의사 영정 앞에 이제 그 술을 따르는 사진이 아니고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이 잘못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게 SNS 담당하는 실무팀이 올린 게시물인데 오해 소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당연히 뭐 안중근 의사인 걸 모르고 올린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윤봉길 의사 영정 앞에 술을 따르는 사진을 올리려고 했는데 하필 윤 의사 앞에서 술을 따르는 사진이 없어서 비슷한 사진을 이제 올렸는데 이게 마치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쳤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잦은 실수나 아니면은 작은 거라도 지금 이제 굉장히 예민한 때니까 오히려 더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되기도 하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후 처음으로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식사 회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사실 지난 7월 31일에, 그러니까 7월 30일에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하고 31일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로 찾아가서 한 번 만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 광화문 인근에 위치한 역시 이제 김 전 위원장 사무실 주변에서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그다음에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 이렇게 한 서너 명 정도가 같이 점심을 했다고 뭐 양측이 밝혔는데요. 네. 다만 이제 뭐 참석자 몇몇 대화 내용 등은 아까 오후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금 전에 저녁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네. 그 대화 내용에 대해서 일부를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자신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좀 당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대응하지 말고 좀 참고 지내라. 당에 입당을 한 상태에 있으니까 당 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밖에 비치면 좋지 않다. 누구 하나가 참아야 되니까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논란이 자꾸 14일 만에 이런 일 만들지 말고 좀 대범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야권의 또 다른 이제 후보인데 지금 이렇게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홍준표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홍준표 의원은 뭐 원래부터 대선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었고, 뭐 지금 시점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썩 잘 된 것 같지는 않지만, 뭐 이제 말하자면 뭐 당 대표나 다른 정치인들의 저기 때문에 뭐 그런 논란 때문에 본인이 원래 잡았던 일정을 뭐 옮기는 것도 좀 어색하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이 그래서 오늘 이 공식 대선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비대면 회견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여야 유력 대선 주자들에 대한 뭐 비판성 얘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던데. 네, 뭐 출마 선언 내용은 이제 뭐 본인의 비전을 담아서 뭐 더 뭐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의 그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야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놨는데 네. 이재명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 지사는 대통령이 될 인성이 아니다 이런 맹비난성 발언을 했고요. 네. 특히 그 형수 욕설 논란 등을 거론하면서 쌍욕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후보가 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당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26년 검찰 사무만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를 해서 대통령 업무 맡을 수 있느냐 어렵다고 본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윤 전 총장,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동시에 겨냥해서 여당으로서는 배신자다. 이 대통령이 돼도 민주당에서 그냥 두겠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홍준표 스타일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처음으로 중도 사퇴자가 나왔어요. 네, 오늘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이 걸음을 여기서 멈추려 한다. 대선 출마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출마 선언을 한 뒤에 약 한 달여 만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대선 주자는 13명으로 줄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김태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의 그 토론회 그 갈등 사안에서 네. 원래 본인의 입장은 이준석 대표 쪽 편을 들었거든요. 근데 다만 좀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사퇴를 함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왜냐하면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아니 이렇게 그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토론을 하게 되면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뭐 당의 후보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사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오늘 본인이 사퇴를 함으로써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좀 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가 오늘 있었어요. 4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토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현 경기지사에 대해서 네. 좀 다른 주자들의 견제성 발언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토론회였던 것 같고요. 네. 뭐 이를테면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네, 경기관광공사 사장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또 뭐 경기도지사직을 경선에 활용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주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국무총리감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한 지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환경인 막 칼럼니스트 사장 내정 논란 이 어느 정도로 얘기가 됐어요? 네, 오늘 사실 가장 시선이 많이 간 부분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요. 우선 이재명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 보은 인사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제게 은혜를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보은 인사라는 건 맞지 않고 이 내정자가 훌륭한 음식문화 전문가에서 인선을 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고들 하는데 이미 3년 전 바꿔놨다. 중앙정부의 한국관광공사도 이미 바뀌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이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이라도 이 황 씨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네. 현재 절차가 남아있다.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국민 여론, 도민 의견도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다소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인 내정자도 뭐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제 황 내정자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격앙된 반응을 그 당사자 본인이 보인 건데요. 네. 우선 이낙연 캠프 측에서 뭐 경기도판 인천국제공항 사태다. 또 뭐 특히 이제 신경민 캠프 상임 부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뭐 친일 논란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일본 도쿄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황교익 씨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SNS에 올린 글에서 정치권의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다.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캠프에서 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이낙연이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 제복인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 말하자면 자신에 대한 친일 논란에 대해서 좀 맞불놓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강한 비난을
돌려줬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어요. 지금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좀 해석이 갈릴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서 기자협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7년 기자협회 역사 자치마다 사명과 헌신을 새겨온 모든 기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언론 환경의 디지털화 같은 변화의 물결이 거세질수록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가 더 소중하다면서 한국 언론이 끊임없는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국민들은 자유를 향한 한국 언론 여정에 굳건한 신뢰로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또 그 국민들이 한국 언론에 신뢰를 보낼 것이다. 말하자면 좀 격려하는 기존의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언론인들을 격려하는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메시지지만 네. 그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그렇다라든지 아니면 비판과 성찰로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낸다면 전제가 붙어 있네요. 이런 표현이 붙은 것은 아무래도 좀 그런 언론의 좀 그런 스스로의 어떤 뭐 개혁 이런 거를 당부한 취지의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론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 법안 관련 세 번째 지금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 오늘은 이제 결국은 이 안건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결국 이제 여야간 이견을 지금 좁히지 못하고 세 차례 회의가 계속 공전을 한 끝에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오늘 전체 회의에서는 그래서 이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하고 내일 오전까지 이 여야가 안건조정위 구성을 위해 명단을 제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건조정위 회의 일정은 그래서 이 여야 위원 선임 완료 후에 다시 협의가 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론개혁도 일부 수용하고 시민단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계나 시민단체 또 뭐 야당이나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 언론중재법 내용을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도 이제 지적이 됐던 게 이 말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서민들의 가짜뉴스 피해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권력자나 재벌에 의해서 악용되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의 골자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 청구를 못하도록 제외를 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의 골자인데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정의당 또 뭐 국민의힘과 뭐 언론계에서는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늘 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가 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언론사의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이 4개 단체는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였는데 정의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금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발 여론은 뭐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어떻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하는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이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었다면서요?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열고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선거공작, 댓글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면서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선거공작 사건을 대통령이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그 밖에 백신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경질을 촉구하고 하는 이제 발언도 나왔고 네. 또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시도에 대해서 이것을 책임지고 중단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그래서 이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제1야당이 갑자기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하는 게 사실 이전까지 좀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본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소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날이다. 외교 결례다. 이런 주장을 했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내부 갈등을 덮으려는 의도의 농성 정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선 주자 토론회를 일단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당내 갈등은 어느 정도 봉합이 됐지만 이번 일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 연결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떤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듣는 얘기로 저랑 또 인터뷰를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일단 토론회 원래 내일 예.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예. 근데 25일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로 형식을 좀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예. 정리가 좀 됐더라고요. 근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원래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론회를 계속 하자라는 주장이 이제 원래는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토론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처음에. 네. 근데 이제 법안도 왜 원안끼리 충돌하면 네. 수정안 내놓는 것처럼 김기현 원내대표가 절충안을 원래 내놨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10명이 넘는 후보자들이 토론회를 한다는 게 사실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충돌하고 또 막 이렇게 좀 싸우는 모습이 되니까 우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 비전 발표회, 정책 발표회, 비전 발표회 쪽으로 가자, 이렇게 절충안을 내놨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를 이준석 대표가 사실 그 전에 받았었거든요. 네. 발표회 형식으로 바꾸는 걸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발표회 형식으로 바꿔서 가자는 그 절충안과 아예 토론회를 하지 말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절충안을 받아들여서 내일 당장 하라고 하는 거는 좀 시급하니까 내일 거는 좀 그렇고 25일 하루를 정책 발표회, 비전 발표회 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지금 의견을 이제 모으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또 한쪽으로 네네. 이제 모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이준석 대표는 이례적으로 공개 모두 발언을 생략했어요. 이준석 대표의 침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오늘 언론이 이거 분주하게 의도를 좀 해석하고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 최근에 이제 과정에서 사실 이준석 대표가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조언을 많이 받았어요. 예. 말을 좀 가급적이면 줄이고 많이 듣고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응?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조언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을 좀 절제한 것이다. 많이 듣겠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예. 그래도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좀 이번 논란 때문에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전에 황교안 대표도 그랬고요. 그 전에 선수가 많이 높으신 당대표들도 계셨고, 네. 항상 당대표들은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다 실수를 했고, 장관을 지내셨고, 국무총리 지내셨던 분들도 다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 30대의 당대표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실수할 수 있죠. 근데 단순히 그걸 가지고 막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다시 또 그걸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한 홍준표 의원은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 토론이 겁나면 사퇴하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은 경선 버스가 본격 출발하면 당내 토론에 적극 임하겠다,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향후 일정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이게 지금 이 토론회는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토론이에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경선을 위한 토론회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경선 준비 과정에서 많은 후보들이 우리 토론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그 서병수 위원장이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사실 토론회를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10명이 넘는 후보들이 사실 토론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진지하고 아주 깊숙한 토론이 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피하네, 마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나친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 대표도 그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는 거였고, 윤 전 총장 측도 거꾸로 그렇게까지 반발할 필요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경준이가 만들어졌을 때는요. 네.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건 이제 특별위원회로 최고위에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후보들이 뜨질 않으니까 그때는 네. 어떻게 하면 우리 후보를 좀 언론에 많이 띄울 수 있을까, 응? 경쟁력을 좀 높여줄까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때 서병수 위원장은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그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들어오셨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후보들과 새로 오신 분들과의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이제 의견이 다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이준석 대표는 그 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 네. 또 선관위원장 또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 영입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 서병수 위원장이 선관위원장을 맡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관위는 어떻게 구성하는 겁니까? 오늘 결론을 냈어요. 예. 네, 오늘 이제 선관위 출범을 26일 날 하기로 했고요. 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제 최고위원들이 그 추천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이 대표도 추천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당대표가 추천권을 갖고 제안하는 걸로 그건 내부 정리가 다 되어 있고요. 예. 그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이제 스스로도 용퇴하실 것을 본인이 이제 사양하심을 먼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인물을 저희가 이제 또 모셔야죠. 그럼 외부 인물이 선관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거네요. 외부 인물일 수도 있고요. 예. 내부 인물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선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당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분 찾기도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열심히 찾아서 또 잘 모셔서 또 이 어려운 국면에서 또 이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셔와야겠죠. 그럼 선관위원장 임명 과정에서 그동안에 또 예. 이제 언론의 해석입니다만, 예. 선관위원장을 좀, 선관위 구성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윤 전 총장 측이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있었어요. 근데 선관위원장 영입이든 아니면 내부에서 임명하든 임명하는 과정에서 또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갈등이라는 건 사실은 사람들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네. 그 틀린 부분을 갈등이라고 막 부각시키면 갈등이 되는 거고요. 그냥 생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생각의 차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의결 사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하고 지도부가 전부 그 의견의 어떤 합치를 봐서 의결을 봐야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갈등 국면으로 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 대략 봉합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오늘은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요.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당원들께서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은 저희가 그 정권 교체라는 그런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서 당연히 봉합합니다. 이런 표현을 사실 그 외부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사실. 선관위가 출범하게 되면요, 당 대표가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거의 없죠. 네. 그러면은 당 대표하고 갈등할 일도 없는 거네요, 대선 주자들이. 네,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지금 논란이 봉합 수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또 다른 발언이 또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지난 12일 통화를 했는데 이준석 그거는 대표로부터 지금 그거는 언론의 시간 차이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봉합 수순으로 지금 가기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이제 봉합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그 이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보면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거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는 사실 또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그건 또 원희룡 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원희룡 지사도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네. 또 이 당대표와 저렇게 갈등 국면을 스스로 지금 만드는 그런 문제를 저렇게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럼 그리고 원 이제 전 지사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거는 원희룡 지사한테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윤 전 총장하고의 갈등 문제였었는데 갑자기 원 전 네. 지사가 뛰어들어가지고 또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청취하시는 애청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앞으로 이 후보들도요.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예. 자꾸 당대표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건 그 본인한테 별로 유리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최고위원들 지도부 입장에서도 각 캠프에 그런 협조 요청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뭐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좀 앞으로 일일이 후보들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또 SNS에 또 곧바로 또 글 올리거나 이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최고위원들이 좀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걸 포함해서 암시하는 여러 가지 쓴소리를 많이 전달했죠. 그럼 이 대표 반응은 어땠어요? 본인도 이번에 많이 놀랬어요. 예, 많이 놀랬고 또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또 수긍하는 분위기였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니었군요. 그럼요. 네. 네. 아니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결론 내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거의 만장일치였다니까요. 전원 일치의 뜻을 가지고 그걸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근데 네. 그런가 하면 윤 전 총장하고 최재원 전 감사원장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어요. 일종의 이제 경선 룰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면요. 그 선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캠프의 이제 의견을 듣고 거기서 일단 1차 결론을 내고 그다음에 최고위에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지도부에서 그 심도 깊은 논의를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도 진유라는 분께서 항상 서로 배려하실 줄 아는 분이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또 의견을 주시기도 하셨네요. 앞으로 좀 네. 그렇게 갈등이 막 이렇게 외부로 표출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게 네. 많은 분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전 진짜 이 코너 기다려줘요. 정말요? 한 주 동안이 왠지 이렇게 정리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 코너 통해서 제 한 주를 같이 정리하는 느낌이 있답니다. 이 빅데이터에 나타난 한 주간의 네. 이슈. 자,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언급량이 한 1,426만 건. 그러니까 지난주랑 비슷해요. 확실히 이제 올림픽이 끝나니까 일반적인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왔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제 중에 이 주제가 1위가 돼서 참 재미있었던 게 1위로 나왔어요. 뭐요? IT 과학 분야가 1위로 나왔습니다.
본인이 관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그래서- 관심사인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뭐 IT 큰 뉴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1일까 이랬는데 예.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1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은 이게 어떤 키워드 때문에 그런 건지 봤더니 예. 반도체 그리고 모건 스탠리라고 하는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혹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네.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주가.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요. 이제 단순한 기업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좀 발견한 거예요. 왜냐? 예. 그 최근에 이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시거나 이제 특히나 이제 최근에 주식하시는 분이 많아지셨잖아요. 그렇죠. 그 삼성전자의 개인 주주가 예.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네. 감이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570만이라고요. 570만 명이요? 그게 3년 새 20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이른바 주린이 열풍이라는 것에 거의 대부분이 삼성의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반도체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IT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당장 내 돈이 걸려 있는 모두의 주식이 되고 있는 거죠. 국내에서만 이렇게 개인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배당주 포함해서 570만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10명 중에 1명 최소 그렇죠. 이상. 예, 그리고 특히나 20, 30대가 많이 들고 있는. 이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조금만 움직여도 역시 SNS에서는 이제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시장은 아직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네. 모건 스탠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을 의견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재미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우리가 반도체라는 걸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반도체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이른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비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컴퓨터의 CPU, 그러니까 머리, 뇌를 만드는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 장치죠. 그 메모리 반도체는 잠깐만 뭐냐? 기억하는 네. D램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렇죠, 그렇죠. D램 같은 것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머리가 아니라 이 머리가 계산을 할 때 좀 더 빠르게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보조 장치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근데 이 두 개로 나눴을 때 지금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말씀드렸던 머리가 되는 CPU는 요즘에 네. 뭐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데들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죠. 네. 엔비디아는 이제 그래픽 CPU랑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니까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데 말씀드렸던 보조해주는 D램 이게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너무 포화 상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포화 상태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그러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뭐 그들이 재고를 많이 갖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일주일치 정도밖에 재고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선 많이 나가는데 네. 중요한 건 그걸 누군가가 살 거잖아요. 네. 누가 사느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사겠죠. 네. 당연히 그걸 갖고 컴퓨터에 넣으니까. 근데 이 회사들이 지금 너무 재고를 많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이게 계속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 막 컴퓨터 많이 산다고 그러니까 재고가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예측이 됐었던 재고가 있으니까 네. 그 안에서 뭐 이만큼 사놨다가 이게 돌아가겠지였는데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이만큼은 미리 사놔야 될 것 같다라고 사놓은 것들이 이제는 뭐 컴퓨터가 옛날만큼 많이 안 팔리는 건지 아니면 포화 상태가 된 건지 너무 많이 사놨는지 제조업체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적으로 보면 삼성에서 어느 수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D램들이 계속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판매하는 데들이 컴퓨터가 안 팔리면 나중에 누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겨울이 다가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윈터스 커밍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이제 주가 하락에 좀 불을 지피고 있어서 뭐 이른바 이제 별로 좋아하시는 말들은 아니에요. 뭐 7만 전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대 갔다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뭐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또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럼 이제 애널리스트 아까 말씀드린 보고서가 그럼 다 그렇게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아주 안 좋게 보고 있지만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좀 유지하거나 아무리 이렇게 있더라도 뭐 기본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서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옛날보다 대형을 쓰니까 그런 쪽에서는 아직 뭐 목표 주가 내릴 건 아니다. 뭐 또 우리나라 증권사들도 뭐 이거 단기적이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견고하다, 뭐 이런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만 명이 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삼성전자의 주주들이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좀 SNS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동학개미 힘을 한번 보여줘야 되나?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긍정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여튼 네. 투자하실 때 좀 네. 갖고 계시더라도 주식을 갖고 계시더라도 신중함을 좀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자, 두 번째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2위 주제는 정치 분야인데요. 정치에서 광복절 관련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백두산 호랑이라는 키워드인데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백두산 호랑이요? 네. 뭐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 네네. 네, 백두산 호랑이가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시절 이제 일본군에게는 홍범도 장군이 하늘을 나는 장군이라고 불릴 정도로 두려움의 존재였고 네. 또 일반 민중에게는 백두산 호랑이, 축지법을 구사하는 홍범도 장군 이렇게 전설이 나돌 만큼 이제 그때 영웅으로 추앙받았다는 것인데요. 이제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홍범도 장군이라는 분이 평양에서 태어나서 일제 치하에서 의병 투쟁에 몸을 던졌던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이제 홍범도 장군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봉오동 전투죠. 1920년에 일본군 157명 사살하고 300명에게 이제 상처 입힌 독립전쟁사의 좀 기념비적인 전투인데 그 이후에 뭐 청산리 전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홍범도 장군이 이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43년에 카자흐스탄의 크지로르다라는 데서 눈을 감으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1937년에 스탈린의 한일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가신 건데 이제 그랬다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에 78년 만에 고국품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광복절날 이제 이러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이제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이제 다시 모셔오는 이러한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좀 SNS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유해 봉황 같은 경우에가 이제 그 카자흐스탄 대통령, 그 토가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이번에 국빈 방한을 계기로 또 성사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컨텐츠나 심지어 이제 여러 이제 역사물에 많이 나오시는 배우 조진웅 씨도 이번에 뭐 카자흐스탄에 같이 특사로 파견되시기도 했죠. 네. 또 광복절과 관련된 또 다른 정치 분야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특사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광복절 특사 관련 키워드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광복절 특사가 얼마나 있었는가 봤을 때 이제 특별 사면이 단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되면서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가능성이 조금 나오기도 했지만 나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 후 임기 5년 동안 한 번도 광복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은 대통령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이제 뭐 네. 광복절마다 특별 사면 뭐 누가 받을까? 그렇죠. 이게 큰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었잖아요. 네, 상당히 큰 뉴스였고요. 뭐 특히나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시초가 1948년 9월 이승만 정부에서 이제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풀어준 게 시초죠. 그 이후로 정말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도 임기 동안 14번 특별 사면했었고 그중에서 4번이 광복절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3번, 김영삼 정부 박근혜 정부 2번 뭐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제일 이슈가 됐었던 건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 때 2008년대 광복절 특사 단행하면서 이제 재벌 총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나오던 게 좀 비판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한 번 더 이제 생계형 범죄자들을 좀 사면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0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화해 포용을 통한 국력 결집을 취지로 뭐 노건평 씨나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고문 등을 사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위에 뭐 박근혜 정부 때도 말씀드렸던 이른바 재벌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사면을 시키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좀 말이 있고 의혹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광복절 특사는 없었지만 총 4번의 특별 사면이 있었고 그때들을 보면 주로 생계형 범죄자나 집회 시위 참여자들이었고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확실히 이번에는 광복절 때 기대됐던 것도 좀 없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SNS 상에서의 의견도 좀 나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재벌이나 총수들을 좀 이렇게 사면하지 않는 건 잘했다라는 쪽에 좀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오로지 대통령만 가질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렇죠.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게 자꾸 누구한테 특혜다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자꾸 휩싸이는 거 그렇게 썩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애초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3위 주제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3위는 사회 분야였는데요. 이게 이제 법조 영역에서 이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로 법조 영역에서는 정경심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이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선고받았던 이슈 때문이고 별도 재판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에도 역시 관심이 쏠리면서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토론이 좀 이어졌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광복절이라는 키워드가 또 여기서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네. 광복절 연휴 첫날인 14일에 보수단체의 행사 현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50대 남성이 구속되지 않고 기각된 것이 SNS를 뜨겁게 달구면서 분석된 키워드입니다. 그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는 사람 예. 중에 한 명이었던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장 실질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SNS에서는 사람들이 왜 구속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경찰을 폭행했는데 이제 구속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더 많은 시위자들이 경찰 폭행하는 거 아니냐. 뭐 기각된 사람은 자기가 영웅인 양 떠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약간 그 판사의 어떤 집행에 대해서 꼬집거나 그걸 이제 비꼬는 사람들은 경찰을 폭행했는데 이럴 거면 이제 판사 폭행해도 똑같은 거냐? 뭐 재판장에서 판사 구차해도 도주 우려 없자면서 불구속 시키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너무 나간 얘기이긴 한 것 같은데 강력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죠.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분노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위와 5위 주제는 뭐였습니까? 네, 4위는 연애 분야였는데요. 이게 상승세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영화 이야기입니다. 네. 좀 반가운 소식인데 코로나19 확산세로 극장계가 좀 크게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영화들이 관객 동원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건데요. 영화 모가디슈가 이제 200만을 넘겼고 그래서 이제 올해 관객수 2위, 싱크홀은 개봉 6일 만에 100만 관객 돌파하면서 올해 한국 영화 최단 기록을 세웠고요. 네. 또 이어서 이제 황정민 배우 주연의 액션 스릴러 영화인 인질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면서 국내 영화의 흥행을 좀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코로나19 상황만 아니었으면 이 관객도 한 몇 배는 더 들어갔을 텐데. 쌍천만이죠, 쌍천만. 우리가 보통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쌍끌이에서 이게 천만 끌고 가던. 그래도 1000만은 어려워요. 아무리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는 참 이 영화라고 하는 게 가장 즐기는 거리였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반갑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5위는요? 네, 마지막 이제 생활 분야인데요. 이게 패션 쪽에서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왜 중국요? 이게 뭔가 했더니 중국의 애국 소비 현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중국 스포츠 패션 시장 판도까지 바꿔놓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게 뭐냐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곳들이 요즘에 위구르족이 강제 노동을 시킨다. 그래서 그 이유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나오는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랬다가 이제 중국에서 불매 운동으로 고전을 하고 있고요. 반면 이제 중국 자체 브랜드인 리닝이나 안타스포츠라는 중국 국산 브랜드죠. 그게 이제 외국 브랜드 불매 운동의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리닝이라는 브랜드가 중국 올림픽 최저 금메달리스트인 리닝이 만든 회사래요. 근데 그게 이제 30년도 지났는데 오히려 요즘 Z세대들한테 가장 힙한 브랜드 중국에서. 그리고 또 안타스포츠라는 데들도 뭐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35에서 40% 늘었는데 이 모든 게 지금 중국 Z세대들이 생각보다 이런 애국주의 그래서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자부심을 강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다라고 하고요. 이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패션에서도 이러한 뭐 중국 브랜드에 대한 자긍심들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참. 한 주 이슈가 쫙 그렇게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슈다.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조금 전 10시 40분을 기해서 세종과 공주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북서지역과 전라도 내륙에는 소나기가, 영동과 경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낮부터 오후 사이에 밤